네, 저는 가리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MC 메타라고 하는 이제 힙합 뮤지션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환경이 된 게 좀 가장 큰 차이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음악만 해서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또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면은 뭐 거의 연예인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은 98년에 이제 공연장이죠.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라이브 클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라이브 클럽이고 글쎄요 한 30에서 50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인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인터넷이 96년 이후인가요? 한 97년? 90년대 후반? 중후반 때부터 인터넷이 일반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사용되기 전에 이제 PC통신이 이제 많이들 썼어요. 그래서 PC통신에 그런 취미나 어떤 뭐 서로의 어떤 관심사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동아리나 뭐 소모임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 동아리 중에 이제 흑인음악 동호회가 있었고 그 이름이 이제 검은 소리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바로 그 게시판으로 갈 수 있는 인덱스라는 그 명칭을 쓰는 용어로 쓰는 게 있는데 그 인덱스명이 블랙스라는 이름을 써서 저희가 검은 소리 또는 BLEX 블랙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고 그 동아리에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음악 감상회와 또 음악 감상회 이후에 진행했던 아마추어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저희 이제 동호회 멤버들이죠. 공연을 통해서 자작곡들을 이제 선보이는 무대들을 조금씩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조금 저희 자체적으로 소규모 컴필레이션 앨범을 제작을 했고 그 첫 번째 앨범을 검은 소리 첫 번째 소리라고 97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MP3 앨범 첫 번째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 조피디로 아는데 저희끼리는 당시에 저희가 조금 더 빨랐다고 자랑하고 막 저희끼리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건 그걸 내고 그 앨범에 대한 일종의 쇼케이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조금 공연자가 알아보던 차에 푸른 굴 양식장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공연이 되게 성황리에 잘 끝나고 사장님이 한 번 더 공연을 하고 싶다 해서 크리스마스 때 12월 23, 24 이때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낀 공연 준비를 하던 그 준비 과정 중에 클럽이 팔려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럼 파티가 취소되냐, 공연이 취소되냐 했더니 그럼 그대로 진행하고 우리 앞으로 이제 힙합과 당시엔 테크노라고 불렀던 어찌 보면 조금 그때 당시에 매니악한 장르 음악 안에서도 좀 매니악하고 소수의 그 팬덤으로 움직이는 그 장르 시장을 좀 뭔가 우리 라이브 클럽의 어떤 컨셉으로 잡고 있다라고 이제 그 새로 오신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했더니만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 40, 뭐 한 처음엔 뭐 공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게 2002년 문을 닫을 때까지 거의 뭐 5년여 가까이 쭉 라이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가리온도 데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7년 겨울에 결성해서 98년부터 공연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힙합 지금의 어떤 힙합 씬의 베테랑 또는 당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래퍼들 또는 힙합 뮤지션들, DJ들 포함, 프로듀서, 뭐 기타 등등 그쪽에서 많이 배출돼서 나름 그때 당시 이런 명칭을 썼던 기억이 나요.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메카라고 이제 뭐 자칭 또는 타칭으로 불렸던 공간이고 상당히 이제 저에게 있어서도 음악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 저의 고향이죠. 마스터 플랜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홍대나 이런 어떤 라이브 클럽들은 지방에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당시에 마스터 플랜과 같은 분위기 또는 그러한 형식의 어떤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계속 그런 지속적인 뮤지션들 발굴과 새로운 어떤 래퍼들이 그 오디션을 통해서 무대에 올라가고 뭐 꾸준하게 그곳에서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성장하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어떤 색깔들을 유지하는 공간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당시에 저도 이후에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렇지만 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어떤 뭐랄까요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서로의 어떤 바람이 조금씩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이제 워낙 힙합 문화 내지는 힙합 음악 또는 힙합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거나 극히 일부만이 보여지는 데 대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힙합을 표방하고 나서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화 자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면모를 좀 드러내길 바랬는데 또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게 신생 프로그램이고 또 매니아들의 장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의 어떤 바라는 지점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생긴 갈등들이 사실 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뭐 많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있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볼 때는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어찌 보면 그 방송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을 가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근데 뭐 사실 다 잘 나가는 레이블이고 글쎄요, 저가 어디를 선택할까요? 저는 뭐 일리네어 멤버들이랑은 또 음악 작업도 해본 경험이 있고 음, 그런 면에서 좀 저에게는 약간 좀 그런 경험이 부족한 좀 신선한 쪽은 AOMG이지 않을까요? 네. 또 대중성도 되게 크니까 네, AOMG랑 좀 네, 떡상을 네. MC 메타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오게 된 거는 원래 저는 이제 음악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음반 수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힙합 음악, 블랙 뮤직을 좋아해서 흑인 음악, 뭐 음반들을 수집하는 걸 몇 년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소리라는 그 동호회를 통해서 창작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창작 활동 시작하기 전에 그 피시통신에서 제가 쓰던 일종의 뭐랄까요 아이디 말고 또 쓰는 예명이 있었어요. 아이디는 이제 어차피 접속할 때 쓰는 아이디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별명 같은 예명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뉴욕 90년 초반, 80대 후반, 90대 초반에 이제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이제 나온 우텐 클랜이라는 힙합의 어떤 레전드 크루 또는 그룹을 되게 좋아했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메소드맨이라는 래퍼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래퍼의 어떤 이름이 METHODMAN 메소드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또 동갑내기예요. 같은 돼지띠인데 이제 너무 이제 리스펙하고 그 사람의 보이스 컬러나 뭐 스타일이나 뭐 어떤 정말 막 변화무쌍한 플로우나 모든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좋아했기 때문에 일종의 뭔가 리스펙의 마음으로 메소드맨 이름처럼 메타맨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글을 쓰거나 뭐 어떤 뭐 예명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다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메타맨에서 메타라고 됐고 저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제 올드스쿨에 대한 리스펙을 포함해서 MC를 붙이게 돼서 MC 메타가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의미들을 제가 붙인 건 있지만 최초의 의미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가리온도 마찬가지로 나찰과 이제 팀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팀 이름을 정하자라고 했을 때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리온이 뭐 한국적 힙합을 지향하자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멋있는 힙합 음악을 하고 싶었고 저희가 신나고 만족스럽고 무대에서 막 날뛸 수 있는 그런 음악과 랩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에너지와 어울릴 만한 이름이 뭘까 하고 사실은 국어사전을 펼쳤어요. 근데 맨 앞에 가리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건 너무 시작부터 이렇게 이름을 가려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노력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넘어가서 가나다라 바바 쭉 넘어가는데 너무 이름 찾기 어려워서 그냥 처음에 그 가련으로 가자 이래서 그럽시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저희가 하는 음악 또는 힙합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뭔가 우리 것을 우리 게임을 하고 우리 걸 갖고 우리 어떤
것들을 내 어떤 표현의 기반으로 삼고 하는 것들이 힙합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부터 가리온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선택한 게 너무 잘 선택을 했더라고요. 순수 우리말이고 갈기만 검은 백마.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끊임없이 달린다는 거. 그러니까 don't stop이죠. 계속 멈춤 없이 계속 간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힙합이 갖고 있는 젊은 에너지 또는 힙합이 주는 어떤 그런 뭔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들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말 자체도 순수 우리말이고. 그래서 한국 힙합을 통해서 끊임없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계속 그 방향을 추구하겠다, 그쪽으로 달려가겠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뒤에 붙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이제 그 바뀐 푸른 고일 양식장에서 검은 소리 첫 번째 소리라는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을 내고 그 쇼케이스를 할 때 공연 이제를 할 때 그때도 당시에 저희가 음감회 때 항상 이제 음악 감상이 끝나고 뒤에 공연을 할 때 보면은 오픈 마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프리스타일 무대를 만들어서 관객과 공연자의 구분이 없이 그 힙합은 어쨌든 하나라는 이미지가 되게 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리는 문화적으로 서로의 유대감이 있다, 연대의식이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는 누구 하나 물론 뭐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이기도 하고 지금보다 훨씬 좀 단순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음악 외에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음악만 얘기하고 음악과 관련된 음악 주변의 이야기만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저희가 되게 타이트하게 연계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오픈 마이크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마치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오픈 마이크 무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늘 제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그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 그 푸른굴 양식장 마스터 플랜이 되는 공간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동호회 회원들은 저희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일종의 이제 글쓰기만 하고 잘 안 나타나는 회원분들을 오픈 모임에 안 오시는 분들을 이제 뭐 유령 회원 활동을 없이 그냥 존재만 있는 분들 유령 회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령 회원들 분들이 오프 공연 때 가끔씩 놀러 오세요 보러.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찰이 있었던 거죠. 회원이었지. 아니다. 그때 나찰은 가입하기 전에 소문만 듣고 왔어요. 다른 동호회에 있다가 소문 듣고 와서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마음에 들어서 동호회 가입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랑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소문만 듣고 공연을 보러 왔다 오픈 마이크 무대를 보고 나찰이 이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러 온 무대에 이 친구가 되게 용감하게 그냥 올라온 거예요. 마이크를 든 거예요. 그래서 랩을 하는데 당시에 저희 동호회를 포함해서 그 무대에서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 보이스 칼라가 독특했어요. 그리고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새롭고 도전적인 걸 좋아해서 뭔가 음악적으로도 그런 저한테 자극을 주고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한테 호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차리 당시에는 가장 신선한 사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연락처를 제가 나중에 이제 얻게 되고 전화를 해서 같이 해보지 않겠나 했을 때 나차리 그때 이제 21살, 뭐 20살 완전 20대 초였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죠, 같이 하시죠. 그래서 당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저 이걸 얼마나 너랑 팀을 오래 할지 뭐 일주일 하고 끝날지 1년을 할지 얼마나 오래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랑 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했더니만 나차리 하겠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20년이 넘었죠.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사실 최근 저의 또 어찌 보면 좀 방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묵각기의 하이라는 제 사투리 랩 곡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타와 렉스라는 앨범으로 발표를 했었고 저희가 2012년인가요? 그때 내고 이제 다음 해에 올해 대중음악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 힙합 노래로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곡이 제가 처음 랩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고 지금 이제 서울 말투로 얘기하지만 원래 사투리가 되게 심했고 서울에서 학교 생활할 때 제 심한 사투리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대학원을 다닐 때 뭐 어떤 발표를 하거나 제가 맡은 발표 분량을 경상도 대구 사투리로 발표를 하면 아무도 이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조차 너가 그렇게 하면은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아까 너 말투를 바꾸라, 고치라.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인식을 못했지만 사투리는 잘못됐고 틀렸고 어쨌든 피해주는 그런 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색하고 좀 이상한 액센트의 이제 서울 말투로 바뀌었는데 랩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은 자기 게임이고 자기 걸 드러내고 자기 고백이고 모든 게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게 시작점인데 왜 나는 사투리로 랩을 안 했을까 해서 첫 가사를 가리오의 첫 가사 거짓이라는 걸 썼을 때 이제 사투리를 썼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걸 되게 코믹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투리 랩이라는 게 이미 대중들한테 인식되기로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사투리 쓰는 캐릭터는 무식하거나 교양 없거나 건달이거나 또는 뭐 되게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고 회피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인식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이 랩 자체를 어쨌든 색안경을 끼고 듣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레벨의 랩을 하기 전까지 안 하겠다 해서 오랜 과제였는데 그걸 이제 2012년쯤에 발표를 하고 저로서는 제 랩의 어떤 중요한 다음 방향성이 된 거죠. 좀 더 저 본질로 들어가서 지금 최근에도 제가 피처링 작업을 하나 했는데 묵각기아이보다 좀 더 그 사투리의 어떤 성조나 그 특성들을 더 살리는 랩을 했어요. 아직 발표는 안 나고 곧 7월쯤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대구 출신 래퍼 탐슨이라고 있는데 그 래퍼의 곡에 제가 피처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곡을 혹시라도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는지도 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최애곡이 묵각기의 다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저도 뭐 시야각이 커진 거죠. 그냥 이전에는 제가 처음부터 뭐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어떤 여러 역사나 또는 다양한 어떤 그런 한국 사회 내에 있는 이슈들에 대한 어떤 뭐 지식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커서 처음부터 음악적으로 그렇게 다뤄온 건 전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뭐 굉장히 모르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뭐 이런 것도 몰랐어 할 정도로 많이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닫게 되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시선과 어떤 판단의 어떤 근거들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저 역시도 모든 게 다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지점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룰 수 있는 소재랄까요? 그런 지점들이 또 있다는 거죠.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중에 제가 충분히 마음이 움직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또는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을 했던 거지 어떤 특정한 뭐 제가 뭐랄까요 정치적 액션을 갖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뭐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랄까요 그런 걸 기반으로 제 위치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적 움직임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래도 뭐 제가 그런 했던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메타가 어떤 정치적 뭐 이슈를 갖고 랩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들을 하니까 당신 다음에 행보는 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내가 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행보를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지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두루두루 그냥 느끼고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저로 하여금 가사를 쓰고 랩을 하게 만드는 게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특정한 어떤 뭐 이슈를 갖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뭐 양치기 소년이라 뭐 늘 올해 나옵니다, 뭐 내년에 나옵니다 하다가 원래는 이제 2015년이 계획이었다가 벌써 그것도 4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낸다, 뭐 내년에 낸다 이런 얘기는 결국 되게 형식적인 거고 저희가 이렇게 앨범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한국 시장 특히 이제 힙합 음반 이 시장의 어떤 변화 속도나 그뭐팝 시장도 비슷하긴 한데 해외 시장도 뭐 되게 가속이 붙어 있고 또 실력 있고 뭔가 센스가 있고 상당히 어떤 그런 감각이 좋은 젊은 래퍼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음악적 그런 뭐 성취물들이 결과물들이 점점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역시 저희가 만약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걸 바탕으로 그냥 뭐 앨범 내면 대접받겠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저희 역시도 그간의 싱글들 몇 장 냈을 때 뭐 굉장히 정말 뭐 엄청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곡도 있고 또 그냥 뭐 이제 흘러갔구나 이 사람들 이제 끝났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곡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주는 중요한 이제 이정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대중의 반응들만 본다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 대중의 반응,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저희끼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요소들을 저희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다각도로 다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잡았던 컨셉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엎어버리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앨범에 대한 어떤 새 앨범에 대한 진행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늘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 나옵니다 이 답변은. 근데 조금 더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 뭐 내년에 이제 제가 50이 되죠. 50이 되는데 한국 나이로 50이 되는데 그 뭐 체력적 한계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선수라든가 또는 진짜 막 근력과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신체의 어떤 능력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어떤 직업 아니면 그런 어떤 것들이라면은 50세라는 나이가 사실은 정말 그렇잖아요. 어렵죠. 여러 면에서 다 떨어지고 능력들이 힘든 나이겠지만 결국 저는 입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랩이니까. 그리고 물론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나이가 그렇게 되면 좀 떨어지지 않겠어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다른 게 또 생기잖아요. 경험이 주는 그리고 경험이 만들어내는 또는 저도 이제 20년 넘게 랩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여러 노하우들과 또 저가 그만큼 오랫동안 제 음악을 통해서 저에 대한 분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할 것과 버릴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또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효과적인 어떤 이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외려 저는 50세라는 나이에서 물리적 신체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더 소프트웨어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대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도 제가 글쎄요 2시간 이상 무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 솔로 콘서트를 할 때도 거의 한 2시간 이상 무대 3시간 가까이도 가련으로 할 때도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뮤지션 중에 이제 이승환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은 뭐 장난 아니잖아요. 8시간 막 이상 이번에 또 빠데이 하실 때 또 신기록 세우시려는 것 같은데 뭐 저번에 거의 이틀 동안 했나요 공연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5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나이만 갖고 뮤지션의 어떤 능력 자체를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해외 아티스트들은 요즘은 제가 잘 그렇게 신의 아티스트들을 잘 이렇게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적 취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들어야 할 음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아예 제가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국내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뭐랄까 양적으로 팽창을 했고 또 이렇게 나이대들도 보면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의 래퍼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올 정도로 많은 래퍼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딱 꼬집어 누구에 대한 뭐 어떤 게 있다 이렇게는 저도 사실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여전히 흥미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뭐 화지라든가 뭐 화나도 그렇고요. 또 쭉 이렇게 해왔던 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 그런 래퍼들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신선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죠. 네. 예전에는 노트랑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노트에다 이제 펜으로 이렇게 다 가사를 썼어요. 이때는 뭐 되게 많았죠. 뭐 지금 집에 있는 것들이 남은 게 아마 뭐 그래도 작은 뭐 라면 박스 하나 정도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예전에 내가 이렇게 랩했었고 이런 거 써놨지 혹시라도 뭐 나중에 이게 추억이나 될까 해서 안 버리고 그냥 어디 이렇게 싸가지고 넣어놨거든요 집에. 근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이거 녹음 중에 제가 만졌네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다 여기 메모장을 이용하니까 지금 저도 메모장 기능을 이용해서 뭐 길 가다가 또는 앉아 있다가 어떤 때 바로바로 아이디어나 어떤 음악적 뭐 가사적인 어떤 뭐 소재나
그런 게 떠오르면은 바로바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기록된 형태의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뭐 다 그게 어떤 재료로 쓰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때 술 마셨나? 왜 이런 걸 써놨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래서 그냥 킵해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다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표현이 엄청 서툴렀고 사실은 저는 진짜 최근에 그런 표현을 어디서 했는데 투명 인간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색깔이 안 보였어요. 그냥 뭐 있는 듯 마는 듯 아무 색깔이 없죠. 꿈도 없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공부도 되게 하기 싫어해서 공부도 못했고 근데 또 저희 때 이제 좀 그 소위 말하는 그 베이비붐 세대라서 제가 또 집에 삼남에 제가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기대는 있고 그 기대 때문에 또 괜히 스트레스 받고 여러모로 그냥 학창 시절 또는 10대, 20대 제가 이제 음악을 하기 전까지의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고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땠는지. 그냥 아무 꿈도 없었다. 근데 뭐 제가 괜히 뭐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힙합 음악을 접하고부터 저의 인생은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음악에 심취하고 그 음악을 수집하면서 힙합 음악을 통해서 어떤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다가 직접 제가 이제 가사를 쓰고 랩을 하는 입장이 되면서 저는 투명 인간에서 점점 색깔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제가 투명한 제 몸에 이제 음악을 통해서 제 색깔이 이제 서서히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예전에 저를 생각할 때 학창 시절 또는 커왔던 어떤 과정상의 저라는 존재는 진짜 무슨 땅 속에 있는 매미 유충 같았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꿈도 안 꾸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껍질을 깨고 MC가 됐죠. 힙합 음악을 안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일하고 있겠죠. 근데 일한다는 게 대수롭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뭐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일반적으로 산다는 거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만큼 이제 뭐 열심히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냥 조용히 내성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게 이제 힙합 음악을 접하게 된 건데 그 질문에 그게 있는 거죠. 어떻게 접하게 된지. 그러니까 그냥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혀 꿈도 없고 그냥 뭐 음악을 조금 좋아하긴 했지만 음악을 할 거란 생각도 안 하던 시점에 우연찮게 이제 AFKN이라고 당시에 주한미군 방송에서 랩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랩 음악이 줬던 강렬한 느낌이 저한테는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이지? 이 랩이라는 게 도대체 노래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증을 갖게 했고 그 뒤로 이제 저는 쭉 그 마치 탐정이나 뭐 탐험하는 사람 고고학자처럼 이 힙합이라는 걸 캐기 시작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는 게 너무 정보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힙합의 역사, 누가 최초의 어떤 뭐 DJ였는지, 어떤 그 당시에 힙합이 처음 시작했던 뉴욕의 모습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이 클릭 몇 번으로 다 나오니까 그 정보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죠. 당시에는 진짜 그 처음 초반 70년대 그 언더그라운드 완전 이제 힙합이 수면 위로 나오기 전에 그 게토에서 어떤 힙합 씬의 모습을 보려면 그 사진 한 장 구하기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어요. 근데 그걸 너무 보고 싶으니까 혼자서 별의별 상상 다 하고 그런 자료를 구했을 때 보고 또 보고 그걸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그 정보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흥미로웠고 이 힙합이라는 데 대한 걸 알아가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빠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유부 힙합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끼리 근데 유부 힙합을 하면은 뭐 근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이 가정을 갖게 되면 훨씬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생겨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면모는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그러니까 혼자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갖고 뭔가에 대한 도전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정에 있게 되면 조금 그런 면들은 덜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거 다 올인해버리고 뭘 할까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힘이 빠지거나 그만큼 좀 도전의식이 떨어지냐 그런 것 같진 않고 늘 인간은 해답을 찾듯이 저도 결혼 초반에는 뭐 혼자 살다가 둘이 살게 되니까 여러 면에서 좀 뭐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되니까 해결점을 찾게 됐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히려 나중에는 가정이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게 저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니까 오히려 그게 든든한 뭐랄까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가정이 나에겐 있다.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힙합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결혼을 잘 하시면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와이프는 저희 크루의 DJ 스킵이라는 친구가 제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형 그러다 죽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장가 보내주겠다고 소개시켜준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고 첫 만남부터 반해서 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세는 아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이세 계획이 없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이세가 생겨서 저희 이세가 이제 뭔가 어떤 꿈을 갖게 된다면 그게 뭐든 간에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또 그런 전폭적인 지지 자체가 또 어찌 보면 너무 뭐랄까요 그 친구에게 뭔가 막 개입하고 이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온전하게 선택과 어떤 그 동력의 크기나 본인이 걸어가는 속도 이런 것들은 다 그 친구가 원하고 바라고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지켜보고 지켜봐주고 옆에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뭐든 간에 뭐 래퍼라도 당연한 거고요. 뭐 제가 래퍼니까 뭐 래퍼로 키워서 너가 이 씬을 장악해라 이런 생각은 없어요. 네.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하고는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제에서도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 불가사리라는 예전 신상욱 감독님 영화를 그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7회인데요. 거기 제가 영화음악 감독을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 김태훈 감독님께서 만추에 그래서 이제 그분 감사하게도요 그런 참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잘하는 보컬을 포함해서 멤버들과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음악적인 퍼포먼스를 꾸몄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가 1년 이상 이제 봐오면서 정말 뭐 루퍼스 같은 친구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루퍼스 같은 래퍼들 또는 레이븐 같은 보컬 이런 친구들을 워낙 잘해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1학년들은 지금 19학번인데요. 스킬은 다 좋아요. 지금 뭐 래퍼들의 스킬들은 너무 좋고 하드웨어는 참 좋은데 단지 이제 좀 물론 시장도 제가 시작할 때랑 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얻는 과정이나 정보의 어떤 가치들도 지금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뭔가 길게 보고 좀 더 뮤지션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뭐 품격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뭐 뮤지션의 어떤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드웨어는 너무 좋아요. 다들 랩 기가 차게 잘해요. 근데 좀 더 이제 그 좋은 어떤 스킬들을 또 폭넓고 다양하고 좀 더 뮤지션들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들을 발휘해서 정말 한국 힙합의 정말 소중한 어떤 네, 그런 재능으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뭐 모든 게 다 뭐 멘토이자 스승인데 제일 큰 스승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은 어찌됐건 저한테 고통도 주고 그렇잖아요. 괴로운 시간 자체는 괴로움을 주고 있고 즐거운 시간은 즐거움을 주고 뭐 배고픈 시간은 배고픔을 주듯이 그 시간이라는 게 늘 어쩔 수 없이 저랑 붙어 있는 건데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은 다 저한테 멘토였고 그 시간이 늘 이제 남겨놓은 것들을 보면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너무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그 어떤 시간들 안에 모든 게 다 있었던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제 같은 건도 2달여 남짓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정말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해낼 수 있을까? 이 시간들이 너무 촉박하고 이 시간이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정말 나한테 또 그 시간이 나에게 또 큰 어떤 그런 프레스나 어떤 여러 것들이 또 좋은 걸 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멘토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좀 점점 이제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제가 나이도 있고 제가 음원을 내고 그 음원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뭐 그것만으로는 사실상은 지금의 어떤 시장과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또 성향도 그랬지만 자꾸 제가 음악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거나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래퍼지만 거의 10년 넘게 재즈 팀들과 같이 재즈합이라는 팀 또는 지금 이하능 트리오랑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씬을 제가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저의 어떤 성향, 새로운 도전 이런 것과 함께 연계돼서 가서 그들과 놀다 보니까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리고 또 마찬가지로 락 씬도 그렇고 또 국악계도 그렇고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꾸 이제 기회를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사실 여유 시간은 좀 줄지만 재밌거든요. 그냥 그게 막 저한테 고통스럽거나 뭐 생계를 위해서 막 아둥바둥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인식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즐거움을 주고 저한테 또 어떤 동력이 되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짜투리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지금은 사실 가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와이프랑 같이 보내는데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고 더 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쉽죠. 네. 네, 뭐 후배들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그냥 뭐 힙합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한국 힙합이라는 게 저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미국 힙합, 일본 힙합 이런 얘기 하는데 한국 힙합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그 색채라는 게 저는 상당히 매력 있고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도 왜 춤과 노래 뭐 놀 줄 아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유희를 아는 민족이고 그 유희라는 게 결국은 문화인 거고 그 우리의 것들이 결국 뭐 지금의 BTS 얘기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문화의 힘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걸 갖고 뭔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꼭 해외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걸 갖고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들을 정말 막 힙합이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냥 막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냥 해외 시장 보고 해, 뭐 이런 얘기해요. 그냥 너가 뭐 빌보드 간다 생각하고 해봐. 또는 뭐 진짜 다 해외로 나가라. 지금 이제 꼭 싸이나 BTS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한국어 랩 자체가 갖는 뭔가 오히려 그런 소리가 완전 뭐 어디 처음 들어보는 아프리카 비하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었을 때 막 소규모 부족에서 쓰이는 언어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도 한글이나 한국어에 대한 게 꽤 친숙해져 있고 뭐 래퍼들도 막 옷 입을 때 한글 그러죠? 그런 게 패턴처럼 인식해서 입는다든가 그리고 BTS 때문에 또는 싸이 때문에라도 한국어 랩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따라 부른다든가 저도 막 유튜브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제 랩을 듣고 뭐 리액션 한다든가 또는 어떤 외국인 분들은 제 랩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걸 갖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확장을 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중심에 있으니까